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자료를 저한테 많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계속 머리에 남았던 거를 자료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자료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네, 오늘은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신정동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저희가 이 사건을 한 2년에서 3년 전 정도 전에 다뤘었는데 이게 뭐 어쨌든 고인들에게는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범인 잡힌 거니까 어쨌든 교수님의 그때 당시에 프로파일링 1, 2차와 3차 범인은 다른 사람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또 들어맞으면서 또 저희 또 뒷이야기와 이런 부분들을 나눠보고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일단 이 본 에피소드는 저희가 또 태그를 달아드릴 테니까요. 사건 자세한 내용은 또 그쪽으로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범인 검거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략적으로는 2005년 6월 6일 날 25살 회사원 권 씨, 11월 20일 날 42살의 이 씨 이렇게 두 분이 살해를 당해서 신정동에서 특이하게 유기돼서 발견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현재 지금 특정된 범인은 60대의 빌딩의 관리인으로 있는 모 씨. 장씨입니다. 네. 장씨까지는 나왔습니다. 네, 장씨로 그럼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수사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요. 처음에 그 사건이 좀 난항을 겪었던 것은 동기를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성범죄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어요. 성기에 특정한 생리대를 삽입하고 뭐 여기 특정한 형태로 물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나왔던 게 이제 모래가 발견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 떠나서 비닐로 얼굴을 감싸고 그리고 옷을 완전히 벗긴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다시 입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사건을 다루는 형사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다가 용의자 찾는 부분을 하면 주변에 이제 성범죄자라든가 이렇게 쭉 찾아봤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드러난 범인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은 당시에 장 씨라고 하는 사람은 성범죄 전과가 없어요. 전과는 뒤에 생긴 거예요. 네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60대의 그냥 건물 관리인을 사실 누가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많이 걸린 거고 아쉬운 건 그거죠. 그 피해자가 마지막에 간 게 그 건물의 병원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 형사로 봐서는 의심점을 두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범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했냐면 가족으로 갑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건 분석이 되진 못했지만 DNA가 나왔었거든요. 네.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11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첫 번째 1차 사건은 26세거든요. 네. 근데 2차 사건은 40대 가정주부예요. 네. 친정을 간다고 나갔다가 그대로 사라졌죠. 네. 근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됐던 건 친정을 간다가 했는데 그때 방문했던 데가 거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찾은 거지. 네. 사실은 좀 조금 더 찾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걸 이제 병원을 탐문을 그것도 웃겨요. 왜냐면 병원 어떻게 다 탐문합니까? 그러니까 형사들의 그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 두 건이 연쇄건이다라고 추정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패키지 우리가 많이 이거는 쌀포대 비닐봉지 감싸고 이런 건데 그것도 역시 비닐봉지 돗자리 이런 거 감싸고 얼굴 감싸고 이런 것 때문에 범인은 같은 범인이구나. 그러니까 쌀포대로 상반신 하반신을 묶은 것하고 돗자리로 감은 것하고는 다를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 안에 가려져 있던 얼굴을 비닐봉지로 덮었다는 건 완벽한 시그니처다. 그렇죠. 같은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좀 장애 요인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쇄 사건을 벌일 정도고 그것도 5개월, 6개월 사이에 한 공간에서. 그리고 이 범인은 그냥 아침 시간에 시체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 옆에 주차장에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담한 거야? 아니면 굉장히 뭐 이게 심리를 당시에 이거를 분석하고 파악할 사람이 없었어요. 2005년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헷갈린 거죠. 분명히 이건 연쇄 사건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막 헷갈리면서 결국은 뒤에 사건도 또 주변 해다가 결국은 또 남편을 의심하게 되고 네. 안타깝게도 거기는 목동 지역인데 2005년쯤에는 거기가 빌라 지역에서 CCTV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지고 이거 2차 사건은 DNA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DNA가 정확히 말하면 검출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 이런 상태에서 결국 몇 년 지나면서 잊혀지고 미제 사건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한 제보로 3차 사건이라고 불리는 흔히 그렇죠. 예. 그 당시 비슷한 지역에서 2인조 남성에게 끈이 많이 있는 반지하에서 갇혀서 성폭행 혹은 살인을 당하려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 네, 그런데 근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1층과 2층 사이에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는데 네. 그때 그 공포상에서 눈을 들어 보이니까 토끼 캐릭터가 있더라. 네.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 방송사 PD가 엽기 토끼요? 엽기 토끼 사건이 된 계기가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엽기 토끼라고 이 피해자분은 얘기한 적이 없대요. 네. 몇 번 확인했는데. 네. 근데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범행 에모나 시그니처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는 다른 범인이다라고. 다른 범인이라고 했고. 네. 왜냐? 앞에 거는 단독 범인이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2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납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노상에서 되고. 네. 그런데 또 이 밤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밤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1차 사건, 2차 사건 같은 경우는 낮 시간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분인 거죠. 지금 이제 범인을 검거하게 된 경위는 DNA 병원에 남아져 있는 검체를 확보해서 비교를 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은 네. 2016년도에 재수사가 시작이 되고 2020년도 쭉 하면서 그때 있었던 주요한 어떤 범행 도구들은 네. 보관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검출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2차 사건에서의 노끈,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렇게 묶을 때 네. 당연히 이게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 말라붙어 있는 어떤 건데 그걸 예전에는 검출 못했던 거를 네. 이제는 검출했죠. 2020년도쯤에는 1차와 2차 사건의 DNA가 확보되고 동일 범위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이 사람들 헷갈린 거는 소위 엽기 사건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형태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과 다 비교해 봤는데 사실 일치를 안 했거든. 여기서 이제 이 수사팀들이 진짜 미련한,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뭐 당연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뭐냐? 통째로 해보자. 참 어떻게 보면 미련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행적을 그 뒤부터 행적을 다 추적해서 일일이 다 맞춰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2020년 그 뒤부터. 그래서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요렇게 해갖고 누구 행적해서 DNA 국가수 보내면 사실 국가수 이게 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안 나왔어요. 생각했던 게 그거죠. 죽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 이게 이제 만약에 재소자라고 하면 DNA법이 있으니까 네. 금방 그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럼 죽었겠지. 그것도 적어도 언제? 2011년도 이전에. 네. 근데 이 정도 범죄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건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건이 있으면서 2010년 이후에는 안 했지만은 어떤 지금은 죽은. 범주를 줄였네요. 많이 줄인 거죠. 네. 그래서 몇십 명 줄여갖고 했더니 유력한 몇이 나와서 네. 죽었으니까 그럼 집을 가서 예를 들면 뭘 했는데 뭐 협조를 해주겠어요? 네. 영장도 못 받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는 아마도 이 건물 관리인으로 일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이 아팠던 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모라는 놈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으로 죽었다는 건 급성으로 암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전에 아팠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조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암이면. 네. 그게 간암이든 뭐 위암이든. 근데 이 조직 검사의 이 슬라이드를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특이한 암이거나 스터디가 필요한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보관을 해둡니다. 표본 느낌으로.
근데 문제는 시간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면요, 이 슬라이드 글라스가 말라갖고 훼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관을 해두고 찾았는데 훼손된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천운인 게 그 병원에 가서 이 사람의 슬라이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찾아봤는데 슬라이드 글라스는 떨어져 갖고 없었는데 그 아마 원래 유리 글라스 네네. 거기에 조직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과학 시간에 유리에다가 샘플 얹고 그 위에 이제 커버 얹 조직편을 해갖고 딱 커버 현미경에 얹는 커버 글라스는 네. 날아갔는데 슬라이드 글라스는 남았어요. 네네. 그걸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더라. 그래서 다시 역으로 찾아보니까 그 건물의 관리인이었고 이후 성범죄가 있고 성범죄가 있고 근데 네. 그러니까 2007년쯤 6년쯤에 강간치사. 네. 근데 그 수법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2003년형을 받고 2010년도에 출소를 했는데 생각해 보시면 2011년도에 DNA법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빠져나간 거예요. 만약에 이놈이 2011년도까지 감옥에 있었다고 하면 범인은 바로 잡혀. 검찰 채취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출소해갖고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지만 아프잖아요. 아마 교도소 안에서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암 치료를 다니면서 하다가 2015년에 죽었어요. 음. 그 흔적이 암 조직인 거고. 네. 이게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이제 경찰이나 피해자 쪽에선 거의 뭐 운명처럼 느껴지네요. 그렇지. 이놈은 네. 잡힐 운명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어째 특정된 다음에 장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그리고 이제 나이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저희가 과거에 프로파일링 했던 거하고 좀 같이 겹쳐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군 관련된 일을 했었다. 군수사기관은 표현인데 아시다시피 군수사기관은 헌병대밖에 없습니다. 군사경찰. 네. 근데 군사경찰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수사를 어떻게 하며 어떻게 피하며. 네. 근데 그때 담당했던 형사가 윤모 형사입니다. 뭐 지금도 얼굴에 다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이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하고도 얘기할 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현장 사진을 저는 봤어요. 어떻게 보게 됐냐면 서울청에 근무했던 여자 프로파일러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분하고 제가 사실 굉장히 친해갖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본인의 자료를 저한테 많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거나 자신이 계속 머리에 남았던 거를 자료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 자료에는 분명히 판초가 있었어요. 그 프로파일러께서 신정동 사건 당시에 현장에 가셨고 예. 사진을 찍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 CSI들이 가지고 있는 걔네들 사진이 있고 네. 프로파일러 사진이 틀리다는 얘기야?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범인이 예. 헌병대 출신이라서 그 판초이는 굉장히 범인의 폭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예, 증거였을 그렇죠. 텐데 그 프로파일러분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예. 경찰은 없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CSI가 본격적으로 감식하기 전에 네. 이 관련된 사진을 먼저 찍어두는, 왜냐하면 훼손되지 않은 현장을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그때는 몇 년 동안 그랬어요. 네네. 그걸 확인해 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그 뒤에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의 사진은 그 사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대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옆에 군용 물품이 있는 사진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되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게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할 수 있는 사진과 CSI들이 하는 것이 분리될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네. 몇 년 동안. 네. 근데 저는 아주 운이 좋게도 그분의 자료를 받아서 보고 전 당연히 군 관련 수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탐사 프로그램에 아니면 여러 가지 그분들이 얘기하는 유튜브나 이런 거 들어보면 그게 없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의문을 가졌죠. 최초에 찍힌 프로파일러가 찍은 사진에는 있는데 그렇죠. 예. CSI가 도착했을 때는 현장에서 이게 그 관련된 건지 모르고 누가 좀 치워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거기가 같아요. 막 쓰레기랑 이런 거 버리는 그게 곳이니까. 쓰레기 버리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인 줄 알고 그거는 관계없는 줄 알고 치웠는데 그렇죠. 그게 이 헌병대 출신의 범인의 네. 관련된 물품이었을 수가 있다. 지금 봐서는 그렇게 계속 안 되잖아요. 네. 생각해 보시면. 하필이면 또 거기에 그때. 예. 그 매듭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는. 네. 그 매듭이 되게 특이하니까 그때 얘기된 게 뭐냐. 전용 등산가. 아니면 무슨 전문가 이런 얘기를 그때 많이 했어요. 네네. 탐사보도 프로그램에도. 네.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애매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군용 판초이가 있었다고 하면은 네. 두 가지가 증거예요. 매듭과 군대 오시면 사실 군 관련된 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군수사기관이 네. 체포해갖고 네. 그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놓쳐도 너무 놓친 건데 저도 헷갈린 거죠. 왜냐면 아니 분명히 이건 했을 건데 네네.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라고 해서 안 하고 있었는데 4개월 전에 담당 윤모 형사랑 어떤 유튜브에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 분명히 군용 야상이 있었는데라는 걸 한마디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몰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출동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진으로만 본 사람이고 사진으로만 분석한 사람들이거나 네. 그 지휘관이가 그러니까 네. 이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긴 애매한 부분인데 네.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저도 잘못이 있죠.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게 좀 사건과 관련이 있는 현장에 사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당시에 이제 60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에서도 이미 은퇴한 지 좀 됐고 그래서 빌라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건도 그렇고 두 번째 사건도 그렇고 어쨌든 성적인 그런 코드가 많이 읽히고 예. 특히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액 반응은 음성이었으나 그렇죠. 성기 안에다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생리대를 넣어놓은 점. 그래서 그렇죠. 성적으로 불능인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저도 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나이대와 당시에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다시 해석을 한다면 그게 딱 맞는 거죠. 네. 말하자면은 삽입강간이 안 되는 법적으로는 유사강간 형태로 뭔가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행위를 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지가 입으로 가슴을 물거나 그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여기 손자국이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경부압박 지식사. 네. 이 경부압박 지식을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나타난 이유가 그 행위를 하면서 성기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생리를 가지고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난 거라고 하는. 그러면 아다리가 다 맞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밝혀졌으나 이미 죽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좀 아쉬운 부분은 그렇죠. 좀 예. 남아있지만 어쨌든 이게 집요하게 해결해냈네요. 아쉬움과 다행인 거는 다행히 해결해낸 거 맞아요. 어떻게든 잡는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런데 운이 너무 많이 작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 뭔가 놓친 것들을 다 갖다 붙였을 때 이거 그때 해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아쉬움은 이거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뭐 당시에 한계는 있었지만 노력을 안 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 사건은 뭐 전국적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모두의 시선이 꽂혀 있었고 많은 이제 물적 지원을 통해서 투입된 어떤 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아쉬운 몇 가지의 단추들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긴 시간이 돌아서 범인이 특정이 됐습니다. 뭐 네. 사족이지만 네. 미국의 이런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네. 케이스 링키지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제가 굳이 엽기토기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아니 그 사람들도 나쁜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독일범이다. 예. 왜냐면 자꾸 지 마음에 그랬겠지. 근데 네. 이거를 총체로 판단할 때는 진짜 엄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의 많은 연쇄 사건도 그런 의혹들이 잘못 들어와 갖고 엉뚱하게 시선이 돌려가서 시간을 소비한 것도 많고 네. 사실 거꾸로 붙여야 되는 건데 안 붙여갖고 범인을 못 잡은 것도 많고 네. 그래서 이 케이스 링키지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연속된 뭐 그런 범죄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범인이 밝혀진 이후에 분리가 된 범죄구나라고 이제 다시 좀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초기 수사의 중요성 그리고 또 범죄의 어떤 수사 대상을 좀 초반에 한정 지을 수 있는 프로파일링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된 그런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3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게 미수지만 범인이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그런 종류의 범인이 한 가지 딱 그 한 번만 범행을 했을 리도 없을 것 같아서 그 사건 역시 또 이제 또 수사나 이후에 또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근데 아닌가. 이건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납치 미수기 때문에. 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저희 오랜만에 다시 꼭 끄집어낸 신정동 연쇄 살인 사건의 범인 장 씨 관련된 그리고 수사 관련된 내용 다뤄봤습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